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세계적 변화에 눈먼 대한민국이라는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새로운 세계적 경제정책 전환의 흐름을 모르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는 경제정책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핵심은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새로운 양적 완화, 제로금리 정책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 정책은 기존의 경제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 침체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가 심화되자 각국에서는 이제는 보호주의, 또한 무역전쟁, 또한 극우주의, 국가주의, 이러한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을 추진하면서 과거와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경제정책이 새로운 경제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경제정책들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왔습니다. 기존의 좌우정치권이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경제 침체 기조는 계속 심화되어 왔고, 또한 신산업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들에 의해서 국내 첨단 산업들이 대부분 밀려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기존의 경제정책 가지고는 새로운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제정책 위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국가 시장 시대의 경제 상황은 이제는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경제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국내 시장 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국가 시장 시대의 경제학,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이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각국의 경제 주체의 소비나 투자나 고용이 이제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바깥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 더 뛰어난 소비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바깥에 더 뛰어난 투자처에 나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깥에 더 뛰어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 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경제 주체들은 이제 좁은 국가 시장 시대라는 물웅덩이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장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경제의 물웅덩이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에 5가지의 경제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무한 경쟁을 심화시킨 변화입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소비하던 것이 바깥에서 더 뛰어난 소비 상품을 찾아서 소비하게 되면서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품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각국의 기업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상품들만 몇몇 살아남고 나머지는 대거 몰락하고 각국의 동종 산업과 일자리가 대거 몰락하는 이러한 변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고용도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더 뛰어난 노동자, 더 뛰어나고 더 임금이 저렴한 그런 노동자들을 찾아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노동자들은 전면적인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투자 자본은 더 뛰어난 투자처를 찾아서 각국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비용이 더 저렴한 나라에는 각국의 투자 자본이 몰려들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내 투자 자본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각국의 기업, 노동자, 각국 정부는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몇몇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몰락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대공세가 전면적으로 각국에 확산되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신흥국들의 10분의 1 임금의 초저임 산업과 상품들의 공세가 각국에 확산되면서 각국의 동종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하는 이러한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초저임 그러한 상품들이 대거 밀려들면서 국내 제조업부터 전면적으로 몰락했고, 이제는 그러한 공세가 첨단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들도 대부분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흥국들의 공세는 각국으로, 특히 선진국으로 전면적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대위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고,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형성되면서 장기 침체를 유발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노동자 전쟁을 확산시킨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시장에 있는 노동자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 자본이 해외에 더 노동자들이 저렴하고 뛰어난 곳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각국 노동자들은 새로운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신흥국들의 초저가 수출 상품 안에는 그 신흥국들의 그 초저임 노동력이 그 안에 내재돼서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노동자들을 괴멸시키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의 초저임 상품들에 밀려들면서 관련 제조업들이 대부분 몰락했고 이제는 첨단 산업들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노동자들 간 경쟁은 앞으로 언택트 이코노미가 확산되면서 더욱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언택트 이코노미에 의해서 이미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상으로 각국의 노동력이 경쟁을 하게 되고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 노동자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 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또한 글로벌 휴먼 클라우드가 더욱 확산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들도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노동자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전망입니다. 넷째로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로 전환하는 변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선진국의 신기술이 다른 후진국으로 이전하는데 수십 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에서 신기술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바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또다시 후속 기술이 곧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또다시 확산됩니다. 미처 기존의 기술이 아직 노후화되기도 전에 신기술이 다시 등장해서 기존의 기술들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존의 산업과의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전개되면서 앞으로는 신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쫓아가는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돌아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세계 가격에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된 세계 가격이 각국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국에는 국내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10분의 1 이하의 초저가 상품들이 밀려들면서 국내 상품들이 대거 몰락하는 가격 파괴 현상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세계 세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각국 간 세율 인하 경쟁이 확산되면서 세율이 더 낮은 곳으로 전 세계 투자 자본이 몰려들고 있고 그런 날에는 투자와 성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세율이 더 높은 곳에서는 투자가 대거 이탈하면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을 거쳐서 결국 세계 각국의 세율은 하나의 세계의 세율로 수렴하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투자 가격이 지배하는 변화입니다. 각국의 투자 자본이 더 투자 비용이 낮은 곳으로 몰려들면서 투자 비용이 낮은 곳에는 전 세계의 투자가 몰려들고 고용이 확산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투자 비용이 더 높은 나라에는 국내의 투자 자본도 다 해외로 이탈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 위기나 고용 위기가 심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국의 투자 가격은 하나의 세계 투자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5가지 변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부응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존의 국내 시장의 경제 정책이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이나 분배 불균형을 정부가 조율하는 그러한 정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각국의 경제 주체들이 무한 경쟁하고 대충돌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수록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각국은 이런 경제적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대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 시장 시대의 경제 정책은 대부분 효용성을 잃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케인지언 수요 확대 정책이 한계를 맞이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가시장 시대에 국내에서 소비, 투자, 고용이 이루어질 때는 국내에서 소비력을 확대하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아무리 소비 수요를 확대해도 바깥에 더 뛰어난 소비 상품이 있고 더 뛰어난 투자처가 있고 더 뛰어난 노동자들이 있으면 국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깥으로 투자가 이탈하고 오히려 해외 투자만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아무리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수요 확대를 정책을 펼쳐도 국내의 투자 여건이 해외보다 더 열악한 관계로
오히려 국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 투자만 이루어지거나 부동자금만 많아지고 오히려 투기처로만 자금이 몰리는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 수요가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세계 이상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서 각국의 소비 수요는 하나의 세계의 소비 수요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의 소비 수요를 각국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나 노동 경쟁력에 비례해서 이러한 소비 수요를 각국이 나눠 갖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의 공급 경쟁력, 투자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 소비 수요, 전 세계의 소비 수요를 확보해서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의 소비 수요가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국내의 기업 경쟁력, 투자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뛰어나다면 해외의 무한대의 소비력을 활용해서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 아무리 소비 수요가 많아도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나 노동 경쟁력이 낮다면 그 모든 것이 국내에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해외 투자만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존의 케인지언 수요 확대 정책을 펼칠 경우 오히려 이러한 국내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유발해서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제 정부가 돈을 풀어서 뒤처진 기업이나 한계 기업이나 한계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기존의 구산업 일자리에서 계속 버티게 만들어주면 구산업에서 계속 눌러앉아 버티면서 온 국가가 부실과 부채로 가득 차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요 확대 정책은 점점 더 효용성을 잃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의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확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경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둘째로 보수의 시장주의 정책도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세계 소비력, 세계 투자 자본, 세계 일자리를 놓고서 무한쟁탈전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시장 기능에 맡겨놓고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벌 무한 경쟁을 통해서 소수만 살아남고 다수가 몰락하면서 각국에는 양극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각국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나 노동 경쟁력이 뒤처진 상태에서 시장 기능에 맡겨놓고 놔두면 이것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시장 기능에 맡겨놓고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경제 위기는 장기화되고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이 계속되면서 위기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각국 정부가 국내의 글로벌 인프라나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한 글로벌 기술 소싱 그런 체제를 구축해주며 나아가 글로벌 시장과 매칭한 교육체제나 재교육체제를 구축해 주어야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좌파의 경제정책도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좌파의 경제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세율 복지 확대 정책을 통해서 분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의 자본가의 전행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가지 모두가 효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첫째, 각국이 세율 인하 경쟁을 확대하면서 국내의 세율을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세율 복지 체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국의 노동자들의 위기는 이제는 국내의 자본가들의 전행으로부터 유발되는 것보다 해외 노동자들의 해외 초저임 상품들의 공세로부터 유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면서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노동자들을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좌파들의 경제정책도 한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신산업 정책들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신산업 정책이란 국내 시장 안에서 기술을 축적하면서 그러면서 신기술을 발전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유발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기존의 국내의 기술만 가지고 국내의 기술만 소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국내 기술 소싱하는 그러한 신산업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전 세계의 기술을 소싱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신기술 성장에 나서면서 첨단 산업들을 줄줄이 장악하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베이징 등의 전 세계의 첨단 기술 클러스터와 첨단 대학들을 모두 유치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이나
어떤 브랜드들을 사냥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국내 기술 향상과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에 있는 기술만 활용하는 그런 국내 기술 소싱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첨단 산업 대부분에서 밀려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국가 시장 시대의 경제 정책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새로운 경제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바깥의 변화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요를 확대하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 수요 확대, 재정 지출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정권마다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왔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욱 위기가 고착화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의 좌우 정치권은 기존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섰으나 결국 경제 살리지 못하고 양극화, 일자리 위기, 장기 침체만 더욱 심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계적 경제 환경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국내에서는 과거의 시각과 인식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은 경제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하고 대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될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